입시 위너들의 리얼리티 토크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언니들, 이번 주 에피소드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제학 수학 전공한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 전공 서준형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인 만큼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학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시점에서 가장 고민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학년이 고1입니다. 사실은 고3도 수능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설렘도 있고 초조함도 느끼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까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고3은 이미 고1, 고2 거쳤고 이미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1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름대로 잡혀 있었을 거고 친구들이랑도 뭐 교우 관계들도 잘 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노출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새 학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이 된다면은 고3까지 살펴볼 테니까 시청자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니면은 감정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은 또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영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시죠.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1로 넘어오면서 아예 환경 자체가 확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할까라는 점을 좀 주워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 통째로 좀 주워온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저번에 예비 고1들이 겨울방학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이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조금 센 워딩으로 적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딱 맞고 정신 차리는 느낌으로 이 센 워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앞으로 마주할 현실과 그리고 본인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냉철한 판단이란 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해라는 걸 좀 명확히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실 뭐 모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모르겠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잘 가져나가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생 2회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2회차를 살아가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한번 겪어봤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겠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준영쌤 같은 경우는 처음 고등학교 1학년을 맞이했을 때 뭔가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너무 오만했었죠. 왜냐면 중학교에서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둬서 뭐 면접 이런 것도 잘 통과를 해서 자사고에 진학을 했다 보니까 나 좀 치네? 나는 좀 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전국의 좀 인재들이라고 할까요? 그 친구들이 모인 학교에서 실제로 첫 시험을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네요. 네, 진짜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 첫 시험부터 잘 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계별로 항상 그 우상향을 그리는 그래프였는데 성적이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애초에 그냥 꼼꼼한 친구였을 것 같아요. 준영쌤이 배경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준영쌤이 외대부고 나오셨죠? 네네. 그래서 되게 선망하는 학교 그 중학생들이 공부 잘한다 네. 하면은 선망한 학교인데 너무 궁금해요. 또 이제 최근 몇 년간 서울대 배출 1위 학교가 되면서 사실 여대부고를 가면 처음에도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뭐 저는 이제 일산에 살았어서 일산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오마중학교에서 원래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갔다면 근처에 있는 주엽고 대진고 이런 고등학교를 갔었으면 됐는데 뭔가 욕심이 생겨져 이제 그 자사고에 도전을 해봤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아예 자라나지 않은 그 용인이라는 도시에 가서 용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산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또 부모님과도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새로 배우는 경험도 되게 많고 하지만 그런 경험을 처음 겪을 때는 그만큼 시행착오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외대부고를 지나가셨으면 이제 내신 측면에선 좀 어려움을 겪겠다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서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당장 중학교 말미에는
가는 게 목적이 되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아, 마치 이제 서울대에 온 친구들이 서울대라는 뭔가 하나의 그 수험 생활간의 큰 목표를 하나 이룬 다음에 막상 대학에 와서 그 학업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경우가 꼭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저도 일단은 목적이 들어가 보자. 어차피 내가 맛을 안 봤는데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뭐가 되겠냐. 가서 맞아보자 했는데 너무 대비를 안 하고 맞았던 나머지 그게 좀 아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시나 정시 물론 이제 그 나이 때 제대로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수시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제가 적용이 됐던 해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안 됐던 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1차 서류하고 2차 면접할 때 그냥 1차 서류 그대로 다 공개가 되는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 있습니다. 대학 입시하실 때 말씀. 대학 입시요? 고입 말고. 네, 고입 네. 얘기였는데 대입할 때는 블라인드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아니었다면은 이제 인정받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를 한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는 해놨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닌지는 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딱 선택을 해서 갔어. 그런데 하필 선택한 고등학교가 특목고야. 자사고야. 그쵸. 경쟁이 되게 타이트한 곳이야. 그쵸. 그러면은 사실 시험 한 번 치러보고 아, 나 애들한테 좀 안 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좌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이제 막 전교권에서 놀던 친구들이 다 모인 장소다 보니까 그럼에도 고등학교 와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몇 명 빼고는 나머지가 다 본인의 자리에서 밀려난 거거든요. 물론 밀려난 순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성적보단 당연히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일본에 써놓은 것처럼 아 내가 이제부터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이거구나. 나는 이런 위치에 있구나. 실감나네요. 라는 걸 냉철하게 못 판단을 하면은 거기서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혹은 뭐 거기서 진짜 한 단계 더 성장의 도약으로 밑거름 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딱 그 대처하는 뭐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막 뭐다라고는 완벽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멘탈인 것 같습니다. 멘탈을 못 잡으면 새로 적응해야 되는 환경에서 당연히 솔직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에 사회에 나가셔도 뭐 예를 들어 4, 50대가 되셔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어떠한 경쟁 속에서 내 무언가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못한다 해도 그걸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더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자기 자신이 아, 한참 못 미치는구나.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내가 갖고 있는 실력, 현재 실력이 너무 터무니없다. 그렇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 제일 바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한테는 잘 인정이 안 되고 네.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가서 바닥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갭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씩 블럭을 쌓아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좀 짜친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는 몰라도 좀 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게 짜친다 해서 그 이후의 것을 쟁취 못하는 게 더 짜친다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약간 화였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었고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전교권에서 놀고 싶다. 나도 똑같이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다 오는데 왜 나 지금 밀려있지? 이거에 대한 약간 스스로를 좀 자책하다시피 했다 보니까 근데 뭐 자책이 사실 막 자괴감의 그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안 되는데? 나 막 1등 해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욕심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다행히도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미암아 여러분께서도 고등학교에 가셔서 막 솔직히 첫 시험 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실제로 그 좌절하시는 분은 꽤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 근데 거기서 좌절하시지 말고 차라리 그 좌절을 따로 원동력 삼아 어떤 무언가의 에너지로 전환하셔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준영쌤 같은 경우는 아까 박살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첫 시험을 봤는데 현격하게 나름대로 이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준영쌤이 어떻게 보면 학사 일정 따라가다 보면은 되게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학교 일정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준영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도성을 되찾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력을 너무 안 해서 박살이 났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중학교 때처럼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좀 뒤늦게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 제가 교과서 2회독 할 걸 3회독으로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번의 시행착오에 비해서 확연하게 뭔가 늘어난 횟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공부의 밀도가 높아진 거죠. 양과.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무기 삼아서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어쨌든 첫 시험을 봤으니까 깨졌으면은 그 깨진 이유도 좀 파악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시험지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했으면 안 틀렸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충격이어서 어디다 버리고 싶었지만 시험지를 그럼에도 이제 기숙사 방 안에 잘 보관해 놓고 딱 시험 끝나고 멘탈을 좀 부여잡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렸고 그 멘탈을 좀 부여잡은 이후에는 그 시험지를 진짜 한 이틀간 뚫어지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했어야 훨씬 더 잘 나왔을까? 라는 고민 하에서 또 기말을 대비하다 보니 기말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 겪어보면 모르는데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 성적표 자체가 네. 나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도망치고 싶다. 그쵸.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해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조금 분석은 해보자 하더라도 그게 어느 수준이면 괜찮은데 넘사벽처럼 다가왔을 때는 이 멘탈이라는 거를 진짜 부여잡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혹시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 있으시면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극복을 하셨든 아니면은 못 하셔가지고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든 간에 여러모로 다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사실은 키 이슈인데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아이가 시험을 한번 못 봤는데 이게 악순환처럼 계속 늪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준영쌤처럼 거기서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면 참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한 끗 차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뭔지 사실은 분석해보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본인의 이 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그걸 안 겪고 꾸준히 잘 다져오신 분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또 열심히 한 학교 생활을 보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면학 분위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학교 친구들 중에 공부를 막 좋아하는 친구는 별로 없었거든요. 뭐 열심히는 다 같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독서실 갔다가 다 같이 뭐 맥도날드 놀러 가고 PC방도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게 좀 있었던 반면 그 학교에서는 뭔가 그 공부를 못하면 되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세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잘하다 온 데에서 어디서든 뒤처지기 싫어할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학교에 주는 자습실들이 있거든요. 학교 내에. 그 야자때 자습실 분위기가 사람들을 더 약간 고양시켰던 것 같아요. 이거 공부 이만치 해야 이 사이에서 살아남겠구나 라는 첫 번째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과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학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제가 원래는 스스로를 이과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자신 있던 과학 과목 중에 하나가 첫 시험에서 7등급이 뜬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근데 이 7등급 상상을 안 해본 그 점수잖아요.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름 뭐 그냥 대충 놀면서 했는데 막 기숙사니까 신나고 이래서 대충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죠. 등급제였으니까. 절대적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등급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으면서 이 7등급 솔직히 막 3등급만 나와도 충격 받았을 것 같은데 7등급이니까 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탈을 부여잡는 시간을 갖고 참여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반에 가서 그 시험 다음 교시에 보면은 항상 선생님들이 와서 서술형 채점해라 뭐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거든요. 그때 그 과목의 선생님이 제 점수를 보고 약간 비웃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비웃은 포인트가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다 같이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 느낌으로 요 학교 밖에 캠퍼스 밖에 나가서 막 벤치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명씩 부르면 와서 서술형 점수 확인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콕 집어서 야 너는 그렇게 웃고 떠들 점수가 아닐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뭔가 딱 끊겨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는 그 시험을 실제로 그러니까 1년에 시험 4번 보잖아요. 첫 번째 시험 망친 거 빼고 나머지 3개를 다 올백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어쨌든 부동의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약간 다시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쾌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시 안 당하고 마인드셋은 싶다. 진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실현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 점수가 잘못 나왔어. 네, 근데 그거를 진짜 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점수다. 내가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요렇게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네, 뭔가 자기 자신을 누가 봤을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고 저도 비슷한 경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준영쌤만큼 좋은 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간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지역에서 되게 그 유명한 네.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뺑뺑이로 갔죠. 저희 땐 평준화라 돼가지고 네. 뺑뺑이로 갔는데 제가 고등 과정에 대해서 선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거는 공감되는 지점이실 것 같아요. 그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처음 본 시험이 반배치고사고 그다음 3월 모의고사인데 네. 둘 다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업을 조금이라도 앞부분 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반배치고사는 제가 아는 내용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 뭐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뭐 남들이 봤을 때는 17등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교 등수긴 한데 네. 저 스스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게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2등이라는 반 2등이라는 그 딱지가 저한테 붙은 채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인데 아니 수학 선생님이 반 1등만 찾는 거예요. 반 1등이 정규 2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친구만 겁나 찾으니까 걔가 그게 속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그거 쫓아가가지고 제가 어디 중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는 무슨 약간 거의 반본능적으로 네. 쫓아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다니까. 어. 그만큼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셌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월 모의고사는 그나마 좀 학교에서 다른 내용에서 시험이 나왔으니까 반 1등을 탈환을 했다 하면 틀린 말이고 아무튼 반 1등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1등 했던 친구가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네. 4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1등을 압도적으로 1등을 하니까 이렇게 울고 막 그랬는데 네, 하여튼 좀 요런 경험에 비추어 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 이렇게 처음 들어가가지고 치르는 반배치 고사나 아니면은 3월 모의고사가 전부는 아니다. 역전 스토리는 어떻게든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건 팩트니까 제가 경험해서 제가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 땄습니다. 제 위로 다 땄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접근을 하고 지금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역전을 위한 성공의 발판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내용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편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가인데 뭐 말은 제가 교과라고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상 그냥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 학기가 펼쳐지는 만큼 교과서 출판사 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고등학교에서 출판사별로 이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가 다 따로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를 하시려면 당연히 이것도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 정보인데 이게 사실 그런 구매의 측면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신다면 실제로 좀 이 학원가가 잘 발달된 동네에서는 출판사별로 내신반을 묶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살던 일산에서도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좀 각 교재별로 특히 주요 과목들은 어떤 교재 쓰는지 좀 미리 알아보시고 그거에 좀 더 연장선으로 그거와 관련된 부교재들 혹은 학원 강의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 번씩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포인트를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3월 7일에 통합사회 1턴반을 개강하잖아요. 네. 스타트를 딱 그때 하는데 그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알아보는 정도로 충분할까요? 라고 이제 통합사회 과목 하나를 놓고 질문을 네. 하시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국수 0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챙기시는데 다른 과목들은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접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자습서 평가 문제집 챙기는 거 기본적인 접근이니까 만약에 공부를 진짜 1등급 맞을 만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 뭐 즐겁게 살다가 AI 발달하면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대충 해야겠다 하시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윤마리님이 댓글 하나 주셨는데 네. 극복하신 거 대단하네요.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환경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될 사람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보통 선생님들은 아예 무관심하세요. 돌아보면 나한테 진정한 스승은 누구셨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약간 반대 측면을 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선생님이 1등만 저 2등이었는데 1등만 자꾸 야 판 1등 누구야?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네. 막 편하게 이렇게 부르는 분위기였으니까 네. 판 1등 누구야? 판 1등 대답해봐. 늘 이런 식이니까 약간 사이트에서 바깥에 그러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느낌이 고스란히 저한테는 느껴졌던 것이죠. 그게 약간 성장의 원동력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교과로 조금 더 나가 보면은요. 저희 교과에서는 일단 제가 두 번째로 써는 게 작년 기출 시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안 그런 학교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등등 기출로 나왔던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만약 선생님이 동일하다면 올해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겠구나 혹은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겠구나 라는 정보를 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를 시험 기간도 아닌데 벌써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눈 감았다 뜨시면 벚꽃이 피고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씩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시험 공부 안에서도 여러 과목을 이 시간 안에 어떻게 스케줄링 할지 잘 따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통합사회를 가르치니까 통합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통합사회가 그 선생님들이 되게 로테이션을 많이 도세요. 네. 그런데 사회 과목 지금 현재 사탐이랑 병행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통합사회랑 나눠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풀이 작아서 왔다 갔다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 사탐 아예 분리, 통합사회 아예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자기 학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얻을 수 없는 게 뭔지를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눠서 따로따로 통사랑 사탐 이 로테이션 도는 선생님들이 다르다 하면은 이게 기출이 연도별로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2년 전에 시험을 내셨을 것이다. 뭐 3년 전에 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완전히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쵸. 작년 거 아무리 붙잡고 앉아 있어 봐야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현장은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냐? 본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반드시. 안 던지시면 모릅니다. 그 관심 밖에 있는 일이 갑자기 저 좀 신경 써주세요 하고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뭘 체크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의 측면에서 3번도 좀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이 3번 내용은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아마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조금은 아시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정확한 취약점들은 전문가들이 봐야 또 얘는 이게 부족하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알 수 있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취약한 과목이 있을 거고 그 과목 중에서도 특히나 취약한 단원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수학에서 도형을 너무 못해. 난 국어에서 문법이 너무 약해. 비문학이 너무 약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이제 시험 공부 때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파악을 분석을 해서 결국 자신의 그 시험 공부 스케줄링 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만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파악한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스스로를 파악한 결과가 다시 또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열심히 나를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거에 약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여러분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딱히 없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나한테 이걸 방법론적인 걸 물어보는데 그걸 귀찮다고 대답 안 해주려고 그러고 싫어한다? 그건 잘못된 주변인을 두신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 선배나 선생님들, 뭐 학원 선생님들 누구든 간에 한때 이제 저 이런 게 약한데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좋은 답변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 답변 속에서 그 답변을 막 정말 줄글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녹여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가는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시는 시기를 얼른 잡으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살짝 꿀팁을 드리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나름대로 객관화하고 부족한 점을 체크하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만약에 나를 취향 저격하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 내 상황에 너무 잘 맞아. 특정 조언을 들었는데 아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진짜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눈을 넓게 여셔야 됩니다. 세상은 넓고 정보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딱히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땐 거기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시야를 넓혀가지고 여러분들 케이스에 적합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넓지 않은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학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래닝, 방법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잘 맞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크게 이펙티브하지 않은 것 같다 하면은 바로 눈을 돌려가지고 로컬에 머무르지 말고 이 전국 단위로 이렇게 가시라. 근데 이 전국 단위로 가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뭐 그냥 공교육만 답이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너무 나이브해요. 그래서 사교육이 얼마나 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지만은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사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때는 찬밥이고 더운밥이고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적합한 거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선입견 갖지 말고 찾아내시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적인 측면을 좀 간단히만 소개를 드렸고요. 또 과목별로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한번 이 미고1 이 겨울방학 때 어떤 걸 해야 하는가에서 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로 다른 분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다음 파트는 생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은 이 생기부란 것이 좀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중학교 때도 어쨌든 뭐 생기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본인 생기부 확인도 좀 해보셨을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구나, 이런 요소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고등학교에서의 생기부는 사뭇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생부 전형으로 간다 하면은 이 생기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고3짜리 막 3년짜리의 그 화려한 삶을 몇 장으로 압축해서 당신을 전혀 모르는 이 입학사정관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일단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미리 신경을 쓰시면 어떤 게 좋냐, 생기부의 방향성을 좀 미리 정해두고 그 요소들을 채워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뭐 좋은 생기부다, 뭐 합격 생기부다 이런 거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그런 생기부는요, 자신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또 그 자신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찾아봤고 어디까지 노력을 해봤다,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의 직선 형태로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게 1학년 때부터 2, 3학년으로 거쳐가면서 더욱더 내용도 심화로 들어가고, 그것도 내가 막 예를 들어 그냥 의학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가 의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어떤 세부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는지 그렇게 이제 디테일을 잡아간다는 측면에서의 기능을 해야 좀 좋은 생기부다라고 요즘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꿈이 뭔지 모르겠다, 뭐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그냥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난 뭐 관심 있지? 그냥 이 생각부터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 하루 앉아서 뭐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몇 개 검색 좀 해보고, 요즘 인기 있는 직종이 뭐가 있나 검색도 해보고, 좀 그런 식으로 정보를 찾아보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그런 게 좀 잡혀가거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근데 이거 약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결국에는 면접하고 최종 결정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 지원서를 보고 이제 얘는 우리 학교에 적합하겠다 이걸 판단을 하시는 건데, 봐봐요. 2명의 지원자가 와 있어요. 한 명은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공부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게 1번. 2번은 제가 사실은 경제학과에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 물론 그 학교에 AP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고등 과정에서 배웠고, 대학교에선 제가 좀만 찾아보니까 이 곡선인 상태에서 이렇게 미분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개념을 미리 조금 학습을, 미분은 제가 배웠으니까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세특에 녹여져 있다, 그러면은 제가 경제학 교수님이라면은 무조건 후자를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제학 교수님들이 수업에
가끔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야, 이번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면접, 그 이제 신입생 될 친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는데, 야, 이런 거 아는 애들도 있던데?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회생활을 해봐도 너무나도 학부모님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꿈이 없다.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방향성은 모르겠다. 적어도 전공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냥 자기 기호가 없더라도 미래에 이게 잘 되겠다 정도는 산술적으로 계산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 계산에 의한 것이라도 좁혀야 됩니다.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진짜 찐 관심은 안 생기더라도 가짜 관심이라도 진짜 관심을 가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특이 제대로 나옵니다. 진짜 제대로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세특을 혼자 힘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준비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얻습니다. 그게 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디테일하게 도움을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나는 몰라, 나는 아직 고민할 시간이 충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고민이라는 것도요, 관심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구체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2, 3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내용은 이제 비슷한 분야,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 진학을 한 선배의 생기부나 자소서를 뭔가 자료로 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좀 도움이 될 텐데, 물론 그것이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알아서 만들어서 녹여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런 것을 찾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관련 활동 탐색인데요. 이 관련 활동이란 게 별거 없는 게 사실 막 대단한 기관에서 대단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작게는 여러분들 세특 같은 거 쓰실 때 그 과목의 발표 시간에 내가 뭘 했는지도 쓰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 좋은 자소서라는 것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 의학이라고 한다면 경제 시간에 보건경제학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나 발표를 해봤다. 뭐 수학 시간에 이 뭐랄까요? 의학 내에서 이제 수학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 뭐 반감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해봤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요소로 녹아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방향성 설정의 측면에서 내가 이런 것도 발표에 참여해보고 발표 안에서 이런 것도 다뤄보고 혹은 뭐 이거와 관련된 봉사활동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셔서 하셔야만 나중에 후회를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90% 가까운 학생들은 뭘 해야 될지 아예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진짜 추천하는 게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은 대학생들이랑 이제 컨택되기가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캠퍼스 앞에서라도 도움을 요청을 하시든 그 학부생들한테 이런 부분 도움 요청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준영쌤, 네. 특정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래. 근데 자기가 꼭 서울대 경제학과에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준영쌤한테, 준영쌤, 제가 서울대에 꼭 가고 싶은데 지금 세특을 놓고 어떤 책을 읽어야지 결국엔 이제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니까 교수님한테 먹힐까요? 예를 들어 속되게 좀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질문한다면 준영쌤이 해줄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게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온다면은 야, 넌 되겠다. 속으로 그 생각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여하는 시간을 사실 뭐 약간은 바쁘니까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뻐 보여가지고 그걸 다 덮을 만큼 되게 열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은근히 못해. 쉽지 않고 또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고. 근데 요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걸 실제로 되게 좋은 경험으로 제가 했던 기억은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그런 내용의 상담을 잠깐 좀 간단하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건 의대고 근데 나는 경제 쪽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뭔가 복합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문과를 택했기 때문에 경제학 쪽으로 가고 싶은데 경제학이랑 의료에 관련된 과목 같은 게 실제로 학교에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마침 그 직전 학기에 보건경제학을 들었어가지고 보건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보험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의료 수가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하나 더 던져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뭐
적합한 발표 시간이 있으면 그럴 때 하나씩 해보면서 그 생기부에 녹여내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해줬었는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과 인연이 닿으면 되게 좋은 거라서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나눔 교실과 같은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캠퍼스 투어 하면은 뭐 인원이 좀 많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0명 좀 넘는 이 중고등학생 데리고 1명, 2명 정도의 대학생 튜터가 이렇게 끌고 막 캠퍼스 투어를 다녀요. 저도 아직 그건 안 해봤는데 그럼 이제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넌지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막 대놓고 컨설팅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면 당연히 답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좀 요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런 요소를 활용하시려면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걸 이렇게까지 말해도 실제로 찾아서 하시는 분은 뭐 1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도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영역에 발을 한번 내딛기가 훨씬 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생기부 다음 제가 비교과를 준비했는데요. 뭐 여러분 공부만 하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처럼 놀 땐 또 확실히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면서도 또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번으로는 각종 동아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다니던 외대부고에서는 실제로 동아리가 200 몇 개가 있었습니다. 와우. 학교에. 그래서 이걸로 막 SBS 뉴스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 학생회까지 하면 한 7개인가 막 했었던 것 같아요. 활동을. 근데 그거는 이제 학업에 지장이 가는 정도의 활동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동아리 한두 개만 들어가도 그 안에서 생각보다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인생적으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막 맨날 공부와 관련된 학업적인 질문만 할 수 있는 선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인생에서 편한 친구, 편하게 고민 상담도 나누고 그냥 편하게 학교 끝나고 마라탕 먹을 수 있는 친구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인데요. 동아리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 애초에 공통분모인 하나의 취향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훨씬 더 가까워지는 속도나 뭐 서로 이렇게 다가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 같고요. 뭐 저 역시 지금 이 학원에 있는 김이나 선생님이나 예전에 있던 김현진 선생님 이런 분 다 동아리에서 만난 좋은 인연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동아리 활동은 좀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뭐 참고로 이런 얘기 하시면 난 소심해, 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더 심한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작정 지원해보고 되면 열심히 하고 안 되면 그냥 많은 걸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쌓아보자라는 태도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봉사활동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뭐 생기부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85% 이상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하면 부모님이 시켜서나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봐일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일단 봉사의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한국 교육 이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파주 쪽에 가서 어린아이들 공부방 가서 영어책 읽어주는 놀이도 했었고 제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주말마다 했어가지고 홀트 학교에 가서 막 정기적으로 연주회 같은 것도 봉사활동으로 했었고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걸 또 맛볼 수 있는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누가 어디서 떠먹여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뭘 잘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데 관련된 봉사 뭐 있지라고 몇 번만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거기서 컨택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한테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봉사활동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이거 왜 하는 활동이지? 왜 꼭 의무로 하라고 하지?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봉사활동 말고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들, 특히 고1들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고1들 보면은 이거 다 왜 해야 돼? 싶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Y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간이 순삭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발견이 됐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잡생각이나 고민들을 덜어냈다
하는 타이밍이 오실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진짜 공부할 의지가 마음속에서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또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 또 대학교 가가지고 또 해야 될 또 다른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태스크들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냥 시켜서 한다, 억지로 한다, 이런 애티튜드가 또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못 가진 채로 그냥 계속 숙제만 미뤄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답을 찾죠. 그 답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나가고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하고 에러가 반복되더라도 에러에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는 걸 또 시도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업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구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해야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네더 레벨님이 질문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동아리 활동하면서 다른 길로 셀까봐 걱정이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 다른 길이란 게 이제 아래 주신 질문 보면은 좋은 친구들이 더 많겠죠라는 거여서 약간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갈까봐라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성격입니다. 전 친구가 PC방 가자 하면 PC방 가고요. 뭐 야식 먹으러 가자면 야식 먹는 성격이라서 그런 데 있어서 그 자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기 컨트롤이란 게 제가 뭐 이전에도 언니들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제가 놀 땐 놀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동력 없이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기계가 되는 사람이겠죠. 뭐 의미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놀 건 놀면서 어떻게 챙겼냐라고 한다면은 되게 그걸 좀 엄격히 정했어요. 내가 몇 시간 놀 거고 몇 시간 놀았으면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몇 시간에 거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엄격히 그걸 혼자 스스로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막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혼나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습관을 세우게 된 게.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시려면 너무 막 동아리 활동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나 해 이런 쪽 말고 그런 쪽보다는 이제 너가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 시간에 투자를 할 거면은 그 외적인 시간에 공부 시간이 이만큼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금 더 뭐랄까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도 배우는 게 많을 거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학생이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각을 하고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어쨌든 이만큼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외적으로 내가 막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하던가 잠을 좋아하면 잠을 자든가 했었었는데 그런 시간을 좀 줄여봐야겠긴 하겠구나 라는 식의 이제 스스로 자체 피드백이 되게끔 조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감사하고요. 그 실시간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시청자분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이 방송 코너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들도 그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댓글 주셨는데 선생님은 절제를 스스로 잘하신 게 정말 놀랍네요. 스스로 잘 하셨나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있었죠. 스스로 절제가 잘 안 되는 타입이기도 했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3 때 막 폴더폰으로 바꿨었어요. 일부러. 저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절제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그 학생 자체도 마음 안에서 절제 그래도 해야 나한테 보상이 오는구나. 그 보상이 단순히 뭐 하루 6시간 공부하면 1시간 게임해줄게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패턴을 지켜나갔을 때 장기적인 목표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는구나. 혹은 뭐 내 동아리 활동이 행복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흐름을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양식을 하나 배우는 느낌으로 부모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네, 파지티브 1605님이 임원도 하는 게 좋은가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영쌤은 어떻게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반장 부반장 꼭 한 번씩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임원 하면은 일단은 생기부에 써먹을 거리가 있죠. 사실 임원을 했을 때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래서 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정으로 학급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은 뭔가 진로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을 강조해서 생기부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임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대신 그 임원이 하는 역할을 조금 더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어떤 직을 받았으면 그 직에 맞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 책임에 맞는 업무도 잘 수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정도인가를 잘 고려하셔서 합리적 선택을 내리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임원이 하는 게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임원이 뭐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반티를 맞춘다 그랬을 때 아이들 아이디어 조율하고 막 그렇죠. 최종 디자인 해가지고 업체 컨택해서 만들고 아이들한테 뿌리고 뭐 의견 조율부터 제작까지 막 여러 가지 하는 경우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선생님이랑 가교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시험이 끝났네. 그러면 시험 끝나고 뭘 할지 아이들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뭐 재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은 선생님이랑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 실험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사회에 나와서 리더십을 실험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맞아요. 좀 예행 연습 측면에서 되게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막 하려고 막 우악부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너 이거 반장 해볼 생각 없어? 야, 너가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아이들한테 선 넘는 행위 안 하고 네. 뭐 모난 행동 안 하고 선생님이랑도 관계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그 나쁘지 않다 이러면은 주변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지금 빠이빠이님이 빠이빠이가 삐아삐아니. 피아피아님이 댓글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임원을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선생님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 맞아요. 열심히 하는 반장 어떻게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생기부 세특 이런 것들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쓰는 거는 그 정에 의한 것이 어쩔 수 없이 1%라도 가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형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좀 딱딱하게 입시적인 측면에서의 막 이미지 형성, 생기부 에피소드 이런 거 말고도 사실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장 뭐 과대 뭐 이런 거 대학 가서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걸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남들 뭐 부반장 반장 막 엄청 심각하게 고려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나도 이참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반장 부반장 한다고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 5분씩만 줄여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임원에 뭔가 욕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뭐 교과 비교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활습관이랑 자기계발 이야기 마저 하고 지금 52분이니까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활습관은 별거 없고요. 이제 생활습관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마 잘 지키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일단 등교 시간이 좀 이른 편이기 때문에 그 등고 시간에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찍 주무셔야겠죠. 그래서 그 주무시는 것도 수면의 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 다음날 공부에도 다음날 그냥 생활에도 지장이 좀 덜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공부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선잠이라고 하죠. 선잠 자는 거 말고 뭐 최소 7시간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 자는 거 맞춰주시고 혹은 뭐 부족하다면은 시간을 좀 쪼개서 낮잠이라도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패턴을 좀 잘 맞춰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써놨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신철민 선생님처럼 키 크시려면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이 대목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자기 암시가 중요합니다. 클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키가 그렇게 평균으로 봤을 때 크지 않으시거든요. 뭐 DNA 조합이 잘 된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수치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님이 한 170, 어머님이 한 163 이렇게 되시는데 엄청나게 크신 건 아니잖아요, 두 분 다. 근데 제가 지금 키가 189cm니까, 근데 그때 제 라이프 스타일 살펴보면은 맨날 늦게 자고 편식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유도 안 먹었어요. 요즘에는 우유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유도 안 먹고, 진짜 부모님이 딱 아이를 봤을 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공부도 벼락치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마음속에 뭐 하나는 있었냐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감자감. 제 친구들이 다 컸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좀 싸움 같은 것도 친구들이랑 하고 그랬는데 이게 키가 커야 뭐가 되겠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키가 내가 쟤네들보다 무조건 클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도 많이 했고 계속 막 선 그어놓고 제 키가 여기인데 저 위에다가 선 그어놓고 큰 거 같은데 큰 거 같은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잠에 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도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눅들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으면요 근거 없는 거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람이 되게 이상해져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좀 공개하기에 꺼려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바였고 제가 살아온 삶이니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댓글에 선생님 머리 넘기셨네요라고 주셨는데 혹시 그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 머리 주신 말씀 주신 분이실 수도 있겠네요. 것 감사합니다. 같네요. 네. 관심 가주셔서. 네, 이제 이 비교과의 마지막이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항목은요. 제가 자기 개발과 자기 개발을 둘 다 써놨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만 중간에 쓰다가 개발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후자인 줄 알고 후자를 한번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둘 다 있는 용어더라고요.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조금 엄밀히 국어사전상 구분을 하자면 자기 개발은요, I는요,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 같은 거를 후천적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는 행위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해. 그럼 내가 수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후자인 자기 개발은요, 여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재능이나 장점 같은 능력을 한 번 더 발견하고 더 발전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 둘 다 굉장히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공부의 측면에서도 이 두 용어가 다 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되면 좋겠는 반면 한편으로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입시 컨텐츠를 다루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얘기가 이 성적, 입시, 교과 이런 걸로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을 키우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한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 자기개발 플러스 자기 개발을 위한 이 행동들을 위해서 독서도 많이 해보시고,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다양한 또 좋은 시네필이 되기 위한 다양한 작품도 경험해보시고 이렇게 또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취미를 얻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현쌤이 되게 그 딥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 AI 시대에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지금 불리는 것들이 패러다임이잖아요. 사실 지금은. 네. 지금까지는 패러다임이지만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은 사실 다 따라잡힐 것 같아요. 휴머니티만 빼고요. 근데 걔네들이 AI가 우리처럼 완전히 100%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의미하는 휴머니티 시대가 오면은 준영쌤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인간의 고유함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시청자분들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윤마리님이 오늘 팁 맞네요. 또 볼게요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함께 보낸 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신다 하면은 저희한테는 더더욱 그 뭔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저희도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호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삭제되는 거 경험합니다. 되게 즐겁고요. 그 준현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09년생, 10년생인가요? 19년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좀 한참 막연히 떨어져 있는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가끔 이제 인스타 보다 보면은 막 팀 10 화이팅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이제 예비 고1이 된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팀 10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 마주하면서 제가 말한 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나의 방향성으로 좀 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방송을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닿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팀 10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요. 사실 고1 올라가면은 낯선 환경이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쨌든 넘어가게 돼요. 고1, 고2, 고3 다 그래가지고 고3까지 갔잖아요. 저희도 고3 지나고 수능까지 보게 됐고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1회차 때 주변 사람들 귀를 넓게 열고 조언을 흡수하며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거기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를 찾아내는데 여러분들이 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런 마음 담아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네, 댓글 주셨는데 파지티브1605님이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볼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 게시물란에다가 향후 몇 주간 방송 분량에 대해서 이런 주제 가지고 할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언니들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오후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